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중세 덕후기 때문에 이 탐구 생활 초반에 라스트 킹덤이라든지 더 바이킹스 같이 바이킹 전사들이 등장하는 TV 시리즈에 대한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그런 이제 TV 시리즈에 보면은 북유럽 신화에 대한 당연히 레퍼런스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궁금이 분들이 이 북유럽 신화에 대한 레퍼런스를 설명을 해달라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얼마 전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오딘 더 발할라 라이징이라는 게임의 사전 예약을 시작하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북유럽 신화 해설 영상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아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양 신화를 교양으로 꼭 알아야 된다라고 그러면 주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책들도 그쪽으로는 굉장히 많고 학교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거나 할 때 많은 작품들의 주제가 됐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북유럽 신화는 아마 학과 과정보다는 덕질을 통해서 입문하게 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대학 때 룸메이트가 엄청난 반지의제왕 광이었어요. 그래서 반지의제왕의 세계관과 실제 북유럽 신화 세계관을 막 비교하면서 저한테 밤새도록 설명을 해주곤 그랬는데 그 친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대중문화를 접하니까 대중문화 안에 굉장히 북유럽 신화에 대한 레퍼런스가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마블 코믹스 캐릭터인 토르를 보면은 망치를 들고 다니는 천둥의 신, 북유럽 신화의 신 중에 한 명을 갖다가 따온 거죠. 또 이제 던전스 앤 드래곤스 같은 보드 게임에서 이 앞에 보이는 이런 분들처럼 옷을 입은 사람들이 뭐 용을 잡으러 가는 시나리오가 있다든지 아니면 반지의 제왕이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처럼 약간 인간과 신의 중간 정도인 엘프족들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지하에서 금을 캐내서 굉장히 소중한 보물들을 만들어내는 드왈프족들이 등장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거의 다 북유럽 신화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유럽 신화와 그 세계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평상시에 접하는 많은 대중문화뿐 아니라 오딘 더 발할라 라이징, 오딘도 북유럽 신의 이름이고 발할라도 북유럽의 사후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도 더 재밌게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신화라는 것은 대체로 과학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자기의 사회 구조와 그 주변을 둘러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스토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네마다 버전도 다르고 같은 신이라도 성격이 다르게 묘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워낙 이게 방대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모든 그래도 신화적 스토리의 중심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드라실이라고 하는 나무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북유럽 사람들한테 이 나무가 굉장히 중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바바리안스나 바이킹스 같은 고대 북유럽의 문화를 묘사한 TV 시리즈에는 시어라고 하는 무당이 있죠. 그 무당들이 대체로 동물의 뼈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나무 주변이나 그 밑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무는 뭐 북유럽 신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소떼 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 같은 거를 섬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보편적인 문화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북유럽 사람들한테 나무가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스웨덴에 가면은 프로소라고 하는 섬이 있대요. 근데 이 프로소가 북유럽인들한테 옛날부터 신성한 장소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섬 이름 자체가 프레야의 섬이라는 뜻인데 프레야가 북유럽에 있는 여러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죠. 거기에 이제 중세기에 지어진 조그만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밑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다가 거대한 자작나무를 베어낸 흔적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작나무를 베어낸 흔적 주변에 곰이라든지 엘크 같은 사냥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위험한 동물들의 뼈가 같이 묻혀 있는 거를 알게 됐대요. 원래 이제 유럽은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 북유럽 신화도 그렇듯이 여러 신을 믿는데 이런 여러 신을 믿는 지역에 처음에 크리스찬 종교가 들어가면 원래 그 부족이 무당이 뭐 구슬하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기도를 드리는 장소 위에다가 이제 성당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나무도 북유럽 사람들이 모여서 신에게 뭔가 기원을 하는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된대요. 실제로 이제 그 나무라는 것은 이 북유럽 신화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일단 이 게임의 제목인 오딘이라는 신과 나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북유럽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회계층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신이 달랐다 그러는데 오딘 같은 경우에는 전사들의 신이자 시인의 신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유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이킹 전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킹 전사들은 대체로 오딘을 섬겼다는 거죠. 일단 오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사들과 시인이 같은 신을 섬기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시인들의 신은 아폴로고 전사들의 신은 에어레스, 그 전쟁의 신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직종같이 보이는데 북유럽에서는 하나의 영감에서 온다고 믿었다는 거죠.
제가 읽은 책 중에 맥코이라는 사람의 책에서는 오딘의 어원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그래요. 오딘이 오더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오더라는 단어는 극한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성을 마비시키는 초인적인 괴력, 약간 동물적인 본능, 영어로는 대체로 fury라고 번역이 되는 이 단어에서 오딘의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이킹 전사들이 왜 그렇게 다른 유럽 민족들을 다 공포에 떨게 했느냐? 그러면 그들은 비저크라고 하는 독특한 상태에 몰입을 할 수가 있었대요. 피냄새를 맡으면 바이킹 전사들이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지고 미친 듯이 싸우는 그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비저크에 잘 들어갈 수 있는 전사가 바이킹 문화에서는 최고의 전사로 인정을 받았던 거죠. 시인들도 마찬가지로 눈 앞에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일을 뭔가 이렇게 멍하니 이성의 세계를 떠나서 다른 세계에 들어간 것 같은 눈으로 읊조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킹들의 비저크와 비슷한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시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이킹 전사들과 시인들이 오딘이라고 하는 같은 신을 섬겼다는 거죠. 오딘은 또 글자의 신이기도 합니다. 북유럽인들은 룬이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이 룬을 오딘이 처음 발견해서 인간에게 가르쳐줬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북유럽 문화는 굉장히 독특한 게 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전 문화였어요. 다시 말하면 글자를 사사로운 곳에 쓰지 않는 문화. 글자가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유럽 신화를 세계관으로 이용하는 여러 가지 게임을 보면은 룬이라는 게 실제로 등장을 하죠. 룬이 새겨져 있는 조그만 판 같은 거를 갖다 우리가 퀘스트를 해가지고 따오는 경우가 있는데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버프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스펙이 높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글자라는 것이 실제로 부적의 역할을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북유럽 사람들의 믿음에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유럽 사람들은 글자가 자연의 섭리를 담고 있는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대요. 누군가가 발명한 게 아니라 이미 자연 속에 존재하고 있는 비밀이었다는 거죠. 오딘이 이 비밀이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이드라실이라고 하는 우주적 나무에 자기 스스로를 9일 동안 매달아서 그 고행의 대가로 자연의 비밀인 룬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선택한 자들한테만 이 룬의 비밀을 가르쳐준다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무 그러면 북유럽 사람들은 이제 오딘을 떠올리게 됐고 나무 주변에 제사를 지낸 흔적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드라실이라는 나무는 이제 오딘과 관련이 있는 나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북유럽 세계관에 의하면 이드라실이라는 나무를 중축에 놓고 세 개가 원판처럼 붙어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아까 말씀드린 맥코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어느 신화나 사람들은 자기 마을과 자연의 관계를 통해서 신화적 세계관을 만든다 그래요. 근데 북유럽 마을이 대체로 어떤 모양으로 돼 있었냐면은 굉장히 큰 대들보를 하나 마을 가운데다가 놓고 그 대들보를 중심으로 큰 일종의 타운홀을 만들어서 그 타운홀에서 불을 쬐면서 겨울을 났다 그래요. 잘 때만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농막 같은 공간에서 잤다고 합니다.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연이 무섭잖아요. 북유럽 신화가 가장 발전했던 곳은 아이슬란드인데 화산도 터지고 막 용암도 바다로 떨어지고 빙하도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고 오로라도 있고 나무도 엄청나게 거대하고 이런 곳이죠. 그래서 그 자연을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북유럽 사람들이 그 자연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울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울타리를 가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뭐 보호대를 가드라고 그러죠. 가드 안쪽 그들이 이는 가르드라고 부르는 곳과 가드 바깥쪽 그들이 우탄 가르드라고 부르는 곳이 다른 세계였고 그 세계가 그대로 신화적 세계로 옮겨왔다라고 맥코이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북유럽 세계관을 보면은 가운데 이드라실이라는 거대한 우주적 나무가 있고요. 에시르라고 하는 토르나 프레야나 이런 오딘 같은 신들이 사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과 밖에 있는 무질서와 공포의 공간 사이에 미드가르드라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인간이 사는 공간이에요. 이 미드가르에서 더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엘프들이 사는 곳도 있고 드왈프들이 사는 곳도 있고 얼음만 있는 곳도 있고 불만 있는 곳도 있고 이제 여러 인간이 가면은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툰하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툰이라는 존재는 신들과 대적되는 존재예요. 흔히 이제 거인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한 학자들이 북유럽 신화를 연구하면서 이 요툰이 그리스 신화의 타이탄과 비슷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제 오역이 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로 이들을 거인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저도 이 영상에서는 그냥 거인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들과 타이탄들의 관계가 깔끔합니다. 타이탄은 무질서고 신들은 질서예요. 그래서 신들이 타이탄을 제압하고 어떤 우주의 질서를 확립한 거죠. 근데 북유럽에서는 신들이 거인들의 도움을 빌릴 때도 굉장히 많고요.
거인들은 착한데 신들이 거인들을 배신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이 계보를 따져보면 거인과 신의 혼혈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상하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게임으로 만들기는 훨씬 더 재밌는 신화 세계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신, 거인 이런 카테고리가 일시적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나중에 세계 멸망의 씨앗이 되는 로키라고 하는 신인데요. 로키는 오딘의 어떻게 보면은 책사이기도 하면서 끝에 가가지고는 오딘을 배신하게 되는 그런 신이에요. 항상 굉장히 교활한 캐릭터고 속을 알 수가 없으면서도 신들한테 맨날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좀 딱하게도 여겨지는 그런 신으로 묘사가 되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신들이 살고 있는 곳을 아스가드라고 부르는데 이 아스가드가 성벽이 필요합니다. 근데 신들이 자기 손으로 성벽을 짓지 않고 어떤 거인을 고용하게 돼요. 대가로 뭘 받을래? 라고 하니까 이제 이 거인이 프레야라고 하는 신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이 불쌍한 프레야는 항상 거인들하고 신들이 거래를 하면은 거인 쪽에서 프레야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프레야를 갖다가 거인한테 보낼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로키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럴 때 로키가 항상 아이디어를 내요. 로키가 생각을 할 때 이 성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2시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한 시즌을 주겠다. 한 시즌 안에 성벽을 완성하면은 프레야랑 너가 결혼을 할 수 있고 하루라도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너는 한 푼도 대가를 받지 못하고 성벽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들은 당연히 이 거인이 한 시즌 안에 일을 못 끝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거인이 엄청나게 힘이 센 말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말이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한 시즌이 채 되기 전에 이 성벽이 완성될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신들이 로키를 불러다가 너가 이거 좋은 계략이라 그랬잖아. 이제 프레야 어떡할 거야? 그래서 로키가 또 한 번의 속임수를 내게 되죠.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아름다운 암말로 변신을 시켜요. 그래서 이 거인이 데리고 있는 숫말을 꼬셔서 둘이 같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없으니까 이 거인은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한 시즌이 넘으니까 신들이 계약 조건 못 지켰으니까 대가를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인이 화가 났겠죠. 어차피 내가 대가를 못 받을 거면 성벽을 내 손으로 다 부수고 가겠다라고 화를 낼 때 토르가 그 유명한 망치로 거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북유럽의 신들은 다른 신화와 다르게 이 거인을 상대로 신들이 사기를 칠 수 있는 이런 신화가 바로 북유럽 신화입니다. 북유럽 문화는 기본적으로 복수에 기반을 하고 있는 문화예요. 그리고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여서 누가 나한테 모욕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 무조건 그걸 갖다가 싸움으로 풀어야 되는 관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북유럽 사람들은 내가 누구한테 뒷담화한 거, 그때 내가 수모를 당한 거 이런 것들이 갑자기 다 튀어나와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공포가 있었는데 그런 공포가 집약된 것이 바로 이 로키라는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끝에 가가지고 로키가 갑자기 이 신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각 신들이 가지고 있던 비밀을 다 얘기해가지고 그 신들을 모욕하고 갑자기 거인의 세계로 떠나버리면서 지구의 종말인 라그나록이라는 게 시작하게 됩니다. 로키는 기이한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흔히 미드가르드 서펀트라고 불리는 긴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이 얼마나 기냐면요. 이드라실이라는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들의 세계 중간계 그 다음에 아우럴 얼스가 있죠. 그리고 아우럴 얼스를 거대한 바다가 둘러싸고 있다라고 이제 북유럽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바다 끝을 이렇게 길게 감고 있습니다. 이 뱀이. 하도 길어가지고 딴 데는 이렇게 또아리를 틀 수가 없는데 이제 거기에만 또아리를 틀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뱀이 있어요. 또 로키의 자녀 중에 펜리어라고 하는 거대한 늑대가 있거든요. 이 이제 로키가 괴물과 거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든 이 자식들이 이제 라그나록이 되면 신들과 거인이 대결을 할 때가 되면은 모조리 거인 편에 서서 신들을 공격하게 되고요. 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뱀이 토르를 죽이게 돼 있고 아까 그 늑대가 오딘을 삼키게 돼 있고 오딘하고 토르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신화와 다른 건 뭐냐면은 신들이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아니라 신들도 운명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고 결국 무질서가 질서를 이기게 돼 있고 그거를 알면서도 한번 싸워봐야 되는 것이 신들의 운명. 제가 생각할 때는 빙하나 이 화산처럼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자연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담고 있는 신화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오히려 그쪽 신화에 더 끌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신들도 자기가 운명적으로 패배할 거를 알면서도 싸워야 되는 것처럼 사실 이 바이킹 전사들이 굉장히 용맹한 걸로 유명한데 아이러니하게 그 용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킹들은 자기가 열심히 싸운다고 전쟁의 결과가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열심히 싸우느냐? 이제 바이킹 같은 드라마를 보면 흔히 바이킹 전사가 전사를 할 때 가장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나는 오딘이랑 한잔하겠네.
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는 것 자체도 그들은 일종의 오딘에게 지내는 제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는 이유 자체가 오딘이 거인들과 맞서 싸울 때 자기 편이 필요해서라고 해석을 했대요. 그러니까 오딘이 일부러 전쟁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용감하게 싸우는 게 누군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게 한대요. 그리고 발키리라고 하는 전쟁의 여신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와서 발할라 또는 발하임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온다라고 믿었어요. 오딘한테 선택을 받아서 발할라라는 곳에 가서 나중에 라그나록이 왔을 때 오딘의 편에 서서 펜리어나 이 거대한 뱀 같은 진짜 싸워볼 만한 상대랑 한판 겨뤄보면서 우주의 소멸과 함께 사라질 수 있다. 전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베설크라는 상태, 최면 상태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딘 옆에서 싸우면 얼마나 그 베설크가 세게 오겠어요. 그래서 그 강력한 자극을 느끼면서 우주의 소멸과 함께 자기의 영혼도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이킹 전사들이 추구하는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바이킹 부족이 만나가지고 싸우면 대체로 한 바이킹 부족이 창을 다른 바이킹 부족의 머리 위로 던지면서, 창은 오딘의 상징이에요. 나는 너를 오딘에게 바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북유럽 신화는 흔히 다른 신화와 다르게 정설적인 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의 북유럽 신화를 갖다가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그너의 오페라는 낭만주의 시대의 오페라답게 지그프리드라고 하는 한 영웅이 이 운명의 힘 앞에서 무너져 가면서 그 절규를 그린 거죠, 말하자면은. 그에 비해서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톨킨이 아마 이 책을 2차 대전 중에 썼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계 안에서도 유일하게 평화로운 곳이 이제 호빗타운이라는 곳이고, 밖으로 프로도와 샘이 나가니까 밖은 전부 다 무시무시한 공간이잖아요. 무질서가 질서를 갖다 먹어 들어가고 있는데 나이브한 어떤 섬처럼 호빗들이 살고 있는 걸로 묘사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대륙은 완전 전쟁 중이고 낫제에 의해서 다 점거됐는데 공습은 있었지만 공습이 없을 때는 평화롭고 밖에 보면 양이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역사적 상황을 투영해가지고 반지의 제왕의 새로운 세계관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번 이제 오딘 발할라 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라그나록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신들의 세계가 사라진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는 그 시대를 그렸대요. 말하자면 지금은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질서의 붕괴잖아요. 그러니까 테러리즘이라든지 국가가 무너져가지고 난민들이 몰려온다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무서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들의 세계로 대표되는 질서의 세계가 무질서의 세계로 덮여가는 거에 맞서 싸우는 내러티브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